주셔서 생각지도 못하고 오셨는데 설마 뭐 촌동네에 사람 얼만큼 오겠노?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혹시나 그런 생각하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성주군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도 물론이지만 인근에 계시는 여러 뭐 대구, 구미, 김천, 고령 이쪽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때 꽤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꼭꼭 메워주셨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많은 스스로 힐링을 받고 가셨다. 그 얘기를 그 다음 날 포항에 행사했었는데 포항에는 저희보다 적게 왔대요. 그러니까 포항 계시는 분들이 야 성주 누구는 뭐 왜 했길래 의원님이 성주 칭찬을 그래 많이 하더라. 사람 숫자 많다고 잘하는 거 아니다. 성주만큼 해라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인구 4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력 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성주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곳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우리 용해인 의원님께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의정 보고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빈예주로 오신 몇 분이 계십니다.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그분들 중에서 한 약 4분 정도 4분한테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만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4분이 기꺼이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분은 무대 위 차례차례 무대 위를 모셔가지고 짧은 오늘 축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칠곡에서 오셨습니다. 현재 잠깐 명함을 주시던데 잠깐 뭐라 적히지요? 예. 이분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예, 제 은사님이시기도 하시죠. 예, 칠곡군 시민연대의 공동 대표님이십니다. 이종춘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춘입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우리 이강태를 만나고 성주에서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전해와서 약간은 부추긴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국 각지를 휘젓고 다니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의미 가득한 그런 청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인근에 있는 경북과학대학을 지난 2월에 정년을 했습니다. 정년 전에 제가 교수노조 활동을 조금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지금 퇴직하신 한신대학의 강남훈 교수님이라고 고등학교는 대구로 졸업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기본소득이라는 걸 갖고 와서 교수노조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공이 사회복지라서 특히 불평등이나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뭔가를 고민해 오던 차에 경제학을 하신 선생님이 기본소득을 가지고 오셔서 소개를 해주시고 책자를 보내주고 자료를 보내주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기본소득에 관한 조그만 모임을 만들고 자동차 뒤에다가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라는 스티커를 붙여 다니고 했는데 제가 칠곡에 다니면 그 스티커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기본소득이 뭐냐?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된 용해인 의원께서 서울에서 우리 경기도와 또는 기본소득학회 또 뭐 기본소득 네트워크 뭐 여러 단체들과 함께 기본소득을 알리는 데 앞장을 서고 계신데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분에 대한 이 축사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작지만 기본소득이 연구되고 공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이보다 나은 수단 내지는 기제가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물건은 아니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믿고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지난 가을에 국정감사 등등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거기서 보기 좋게 사회적 약자를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약자를 생각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7월에도 이루어지고 오늘 또 그랬습니다만은 희망 큰 데는 다음에는 7곡에서 여러분들 한번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령 성주 7곡 지역위원장이시자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신 장세호 위원장님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시 성주는 별동네 공동체가 있어서 아마 더 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올 때마다 기분 좋은 장소고 이런 장소입니다. 아마 우리 용해인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주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오셔서 의정보고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용 의원님처럼 아주 예리하고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준비된 의정 활동을 하신 분들이 아마 국회 299명 중에서도 단연 아마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런 분의 의정 활동 결과를 우리 지역에서 듣는다는 게 굉장히 참 유쾌한 일이고 또 우리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그런 일 같습니다. 요즘 제가 저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정치판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소위 연동형 지금처럼 할 거냐 아니면 과거의 병립형으로 갈 거냐 그런 논쟁이 굉장히 심한데 사실은 논쟁할 게 없어요. 현재처럼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또 정치가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용해인 의원님 뵈면서 꼭 우리 개혁신당 소위 진보 진영의 제3세력이 꼭 나와줘야 된다. 오늘 성주 의정보고회를 계기로 큰 힘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정치 행보에 더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전화를 받고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노래도 생각나고 그랬었습니다. 뭐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지난주에 그 서울에 보면 영화를 봤는데요. 많은 내용인데 가서 열받아 미치겠던데 이 의정보고회와 또 이런 좀 교차가 되면서 그 소경사 사령관 했던 그 장태환 장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하고 우리 용인 의원하고 이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 똥별들 속에서 지키려고 의전이 그 맞섰던 그것과 이 지금 이 진짜 그 쌍양아치 같은 국회의원들 무더기 속에서 별처럼 지금 뛰어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점점 더 이렇게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 속에서 뭐 점점 힘든 거는 서민들이고 노동자들이고 농민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이 기본소득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당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처음 먹은 맘 끝까지 그죠? 나중에까지 누구만 왔다나 그 비력과 똥치를 해서 말라 떨어질 때까지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또 지켜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또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이렇게 또 용 의원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6월달에 기본소득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용 의원님이 오시기 한 달 전에 비겁하게 언론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가지게 돼서 또 성주라는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 너무 또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주 별동네 공동체에서 열리는 저의 의정보고에 찾아주신 우리 성주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맡고 있는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의정보고회가 지금 5일 동안 7개 지역을 다니면서 했는데 오늘이 가장 마음이 조금 편하고 몽글몽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여름에 이곳 성주에서 성주 분들이 보내주신 그 마음이 보여주신 마음이 저의 심장을 뜨겁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이곳 성주에서 반드시 의정부고회를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 요청에 이렇게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평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 정치 토크가 사실 제 의정부고 서에 보시면 15페이지에 그 사진을 좀 담았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대구 경북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진심을 잘 느끼고 제가 어떤 의정활동 했는지 잘 보고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용해인의 의정활동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억지 안 부려요. 네? 억지 안 부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에게 한 가지를 뽑아봐라.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한 가지 뽑아봐라 라고 하면 저는 이태원 참사를 뽑을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세월호 이후에 저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유가족들 곁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저한테 남겼던 질문은 그래서 살아남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매번 참사를 반복되게 만드는 정치 그리고 참사가 반복되고 나서야 우리가 뭘 고쳐야 하는지를 찾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나라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는 달라야 한다. 가슴 깊숙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마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9년 전 박근혜 정권 당시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참사를 예방하고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하는데 얘는 너무 무능했던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들을 정치적이라고 공격하고 낙인 찍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데에는 정말 유능했습니다. 정치를 처음 해야겠다. 내가 정치를 직접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또다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곁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겠지만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쏟아지는 이태원 참사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관련된 법률들을 뒤졌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추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정조사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 이태원 특별법 발의와 심사까지 저도 그리고 저희 보좌진들도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그리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국민들께 그리고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국정조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한 유가족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국정조사 앞두고 각 의원들과 정당들을 찾아가는데 용해인만 국정조사 계획서를 들고 왔더라. 그때 그것만으로도 안도하게 됐고 그때부터 믿었고 그러니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는데요. 대한민국 정치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구나. 이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조차도 정치가 내 곁에서 내 편에서 나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게 참 슬픈 현실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런 불신과 불안에 진심으로 답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진심을 다해 일하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자리에서 일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제가 제 마음 깊숙이 가지고 갈 결심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의정활동을 요약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진심을 담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점점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곁을 지키고 국민들께 의미로 가서 닿을 수 있는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에도 그런 각오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오송 참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지방 정부의 재정 충격까지 민생과 안전과 민주주의라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왔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국정감사를 마치고 한 여론조사에서 용해인이 국정감사 우수의원 1등으로 뽑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 여론조사가 주관식이었는데요.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직접 입으로 용해인이라는 이름 3글자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가장 벅찬 일이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가서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꼭 그만큼 진심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 제가 배운 점이었습니다. 의석 한 석의 소수 정당이지만 정치 권력의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정치에 제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법 활동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뿐만 아니라 미래를 담았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한 4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법안 하나를 발의하려면 동료 국회의원들 10명의 도장을 모아야 합니다. 근데 그 도장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국회의원 한 석인 작은 정당이 그 어려운 10명을 모아서 이만큼 발의했다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께서 애썼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솔직히 많은 숫자라고, 법안 40여 개가 많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발의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변화와 위기들에 지금까지 정치가 상상하지 못했던 혹은 내놓지 못했던 미래와 대안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입법으로 풀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공론화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해서 기본소득 입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토지세법 같은 게 저에게 가장 의미가 큰 법안인데요. 땅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온 이익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멀게는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께서 주장하셨던 정전제, 여전제, 그리고 가깝게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철학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담고자 했습니다. 그게 기본소득 토지세법인데요.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부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다시 되돌려드리는 제2의 토지 개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기후위기 극복의 필수적인 대안으로 논의되는 탄소세법, 그리고 다양한 형태들의 가족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낸 생활동반자법, 그리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횡재세법, 소수정당이 정책적으로 유능하다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을 견인해낼 수 있다는 정책적인 좋은 선례를 남기는 사례가 바로 횡재세법이라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그 횡재세법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31개월 된 아들입니다. 제가 지난 성주에 다녀오고 난 뒤의 모습인데 네, 많이 컸습니다. 네, 저랑 많이 닮았나요? 네, 어디 가면 너 혼자 나왔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또 신기하게 유전자가 정말 신기한 게 남편이랑 아기랑 같이 있으면 또 그렇게 둘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신기하죠. 저도 이제 일하는 30대 아기 엄마로서 이 육아하는 사람들, 양육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의정 활동에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들과 아동을 배제하는 노키즈존 같은 대한민국의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0.78이라는 충격적인 합계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렇게 저 용해인과 또 기본소득당의 의정 활동은 진심을 담은 미래 정치라는 원칙을 나름대로 튼튼하게 다져왔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었던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네. 의정 활동 보고는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인구 위기, 기후 위기, 산업 공급망의 위기, 불평등 위기, 부동산 위기, 다양한 위기들이 대한민국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정치에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정치에 저는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중심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 왜 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멈춰 세우지 못하고 고쳐내지 못하고 있는지 저의 고민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가 국가 전략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많은 정부들이 그 정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인 과업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이 7원 절구부터 주 69시간 노동제, 그리고 만 5세 입학, R&D 예산 삭감, 그리고 김포시 서울 편입까지 굉장히 설익은 여러 정책들만 일단 던지고 보는 식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그 공백을 정치검찰과 공산 전체주의 같은 색깔론이 기형적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지 알면 이 퇴행의 끝이 어딘지 우리가 예상이라도 할 텐데, 가늠이라도 해볼 텐데 사실 예측할 수 없으니,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 퇴행의 끝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두렵고 더 불안합니다. 각종 여론조사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30% 콘크리트 지지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60%나 되는 강력한 부정 여론이 저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임기 시작부터 2년 차까지 이렇게 일관되고 강경하게 반대 여론이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이런 민생 3중고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지경학적인 위기까지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국민들의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의 위기를 말하는 건 윤석열 정권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내야 할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 역시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가 필요한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지켜왔던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윤석열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로 열망했던 구체적인 개혁 과제에 가닿고 있는 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제시했던 기본소득, 당내의 여러 갈등들에 휩싸여서 민주당의 중심은 물론이고 국가적 아젠다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재세로 개혁 정치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지금도 당내 상임위 소속의 몇몇 의원들의 반발로 상임위 통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진보 정당들도 자기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서 진영 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위기 앞에 진보적 비전을 갱신하고 또 스스로 쇄신해야 하는데 여전히 역사적인 관성에 빠져서 몇 가지 추상적인 가치를 되뇌이는 데만 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을 두고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거대 양당은 다 나빠라는 양비론만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진보정당 활동가, 진보정당 정치인을 자임하는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이 너무 미워서 이준석과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제3지대를 열겠다는 정치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부동층, 제3지대라고 불리는 국민들은 민주당의 오른쪽 그리고 국민의힘의 왼쪽을 교집합으로 묶어낸 그런 제3지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 자체에 실망해서 제3지대라는 거대한 샘으로 본물처럼 터져나온 국민의 분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치 바뀌어야 한다라는 국민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3지대 정치인들은 이것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나면 영남, 대구 경북에서 의석 몇 석, 누구랑 만나서 신당을 만들면 호남에서 의석 몇 석, 제3지대 깃발 꽂기만 하면 수도권에서 30석 가능하다. 이렇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자신들의 의석 몇 석을 위해서 호도하고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제3세력이 등장하기만 하면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을 것처럼, 마치 제3세력이 등장하기만 하면 대한민국 개혁 정치가 시작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책 경쟁 그리고 미래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선명한 미래 그리고 분명한 국가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치에서 끝없이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라디오와 유튜브에 나오는 정치 평론가들은 당내의 권력 투쟁만 이렇게 잘 다독여서 공천 과정만 잡음 없이 조용히 잘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번 선거 때마다 총선을 치를 때마다 국회의원 절반이 물갈이가 됩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한 절반 정도 국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늘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절반이 물갈이 됐지만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었는가? 과연 국민들의 삶과 미래가 달라졌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위기와 거대한 퇴행에 맞서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책임 있게 답변해야지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일상적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를 열어낼 정치를 제시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라는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생각했고 최근에 제안드린 개혁연합신당 역시 이런 미래를 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한 담대한 기획으로 제안드렸습니다.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제3지대에서부터 선거공학적 세력들을 밀어내고 개혁의 내용으로 채워낸다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단숨에 바뀌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소득당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투자 국가를 제안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는 인구위기 따로, 지역소멸 따로, 기후위기 따로, 불평등 따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래투자 국가를 요약해서 핵심만, 뼈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 기술 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성장 잠재력을 좌지우지하는 이 시기에 국가가 직접 대규모 공공투자의 주체가 되어서 공공투자를 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디지털 전략 산업들을 육성,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까지 주도하는 역할을 국가가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혁신성장 전략을 성장시켜야지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런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딱 한 가지 차이점은 이겁니다. 국가가 대규모의 투자를 해서 발생하게 된 국가 성장의 결실을 소수의 재벌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 배당을 통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자. 이게 제가 제안드리는 딱 한 가지 차이점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과거의 사례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달에 가서 사람이 달에 내려서 발자국을 찍었던 때의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인데요.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간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반도체 아니면 인터넷 이런 지금의 기술 혁신의 토대가 되는 기술 혁신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국가가 주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마 민간 기업 하나가 인간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면 중간에 이 프로젝트가 현실 가능성이 있네 없네, 투자금을 어디에서 끌어올 수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사업이 좌초됐을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뚝심 있게 투자해 왔기 때문에 인간이 달에도 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반도체 같은 기술들도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한국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반도체 선진국으로 끌어올렸던 한강의 기적.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 분야의 국산화를 이룩해 냈던 역사적인 도약, 이런 경험들, 이런 정부를 우리는 이미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성공들 뒤에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쟁취하겠다는 사명이 있는 나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정부도 이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또 키워나가기 위해서 녹색전환이라는 사명을 세워서 진솔하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또 노력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이 긴축 재정을 극복하고 대규모의 재정을 조달할 용기가 있는 정부, 그리고 대기업과 재벌, 시장을 맹신하지 않고 국민들 전체를 위한, 공공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산업화가 남긴, 그리고 박정희식의 산업화가 남기는 상흔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산업화는 지양되어야 하고요. 지금은 국민 경제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분배 체계, 그리고 복지국가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배당, 기본소득이 지금 이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사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투자국가야말로 21세기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합하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경제 위기에 내놓을 새로운 산업화의 길이기도 하고요. 87 체제 이후에 불평등의 확대로 인해서 실질적 민주주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21세기 민주화의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미래투자 국가와 같은 국가상을 내용으로 정치 경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위기의 원인인 정치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 해야 할 바, 사명을 분명히 해서 국민들의 진심을 모아내는 것, 그리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나름대로 피곤한지 모르고 뛰면서 의정활동에 진심을 담았는데요. 정치 권력의 크고 작음에 주눅들지 않고 과감하고 책임 있는 진단과 해법을 또 내놓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대전환의 장을 열고 미래를 향한 개혁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했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 야권의 일관된 그리고 단일한 공조를 강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처럼 민주진보 진영의 커다란 승리를 위해서 크고 작은 힘들을 모아내는 데에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성원이 저는 기본소득당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라는 진심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믿는 국민 여러분들의 희망,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을 더 크게 모아내서 앞으로도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현실주의적인 개혁 정치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과 그 고민의 결과를 담은 저의 의정활동 보고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